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항상 보고 넘어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 주셔야 돼요. 함부로 공유하거나 유포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시대 미술 배웠었는데, 오늘도 동시대 미술을 맞아요. 동시대 미술은 맞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미니멀 아트였어요. 미니멀 아트였는데, 미니멀 아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였던 미술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탈미니멀, 아트들이었습니다. 탈미니멀 주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미니멀로부터 벗어나자, 탈하자라고 나타난 움직임을 통해서 비롯된 미술 사조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미술사 수업을 마지막으로 미술사 수업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는 사조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사조들 중에서 내가 조사를 했던 사조가 있는데 수업 때는 배우지 않네? 라고 의문점이 드는 사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 수업 때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말 대표적인 사조들만 모으고 모아서 추려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였고, 혹시라도 내가 조사를 했던 사조가 수업 때 다뤄지지 않아서 너무 궁금하다면 선생님이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사조들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서양미술사 흐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까 오늘 마지막 서양미술사 수업 집중을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탈미니멀 그 포문을 여는 작품 하나 소개를 해줘 볼까 해요. 지금 넘어가서 보면은 조셉 코스스의 하나 그리고 셋의 의자라는 작품이 보이죠.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작품인데 선생님이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의자가 몇 개 있는 것 같으신가요? 몇 개의 의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 과연 진짜 의자는 무엇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의자 사진 찍은 것을 벽에다 걸어 놓은 게 있고, 가운데 보면 진짜 실물 의자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체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전적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발췌한 그 문구가 벽에 또 걸려 있는 거죠. 자, 사진 속의 의자가 진짜 의자일까? 아니면 진짜 실물, 나무 의자가 의자일까? 아니면 사전적 정의가 의자일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이 난해한 질문 속에서 과연 실제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의문을 던지는 작품이 바로 조셉 코스스의 하나 그리고 셋의 의자라는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자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의자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의자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답을 정하면 그게 바로 의자인 것이죠. 정말 난해한 그런 작품인데 이게 진짜 미술일까? 이거 진짜 미술 맞아?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봐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런 이런 작품의 경향을 따르고 그리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줬던 작가 집단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조죠. 그래서 미술사조의 명칭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개념미술이었습니다. 개념미술. 개념미술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개념미술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미술이 물질임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미술 작품, 딱 물질로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미술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여태까지는 미술 작품을 딱 보여주면 이거 미술 작품이고 이게 미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데 그것을 부정했던 거예요, 이 개념 미술 작가들은. 그러면서 아이디어의 최대 가치를 부여를 했던 게 바로 이 개념 미술 작가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개념미술 작가들이 생각했던 예술이란 예술가의 작품 기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작품이라는 것은 작품을 구상하는 순간 있죠. 딱 작품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 이 아이디어로 갖다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순간 작품이 탄생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자체가 완성된 거고 그 자체로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개념미술 작가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생성을 해냈잖아. 아이디어를 생성함과 동시에 작품을 제작을 그래도 하긴 하는데 그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가 의미 없는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개념미술 작가들이. 작품 만드는 것 따위는 의미가 없어. 이미 아이디어로서 작품이 완성되는데 뭐하러 그걸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완성된 작품은 상상력이 가동될 때 생기는 우발적인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그냥 일단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진 완전 무시해도 되는 물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만큼 그 개념,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개념, 생각들이 그게 바로 예술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개념미술 작가들이었습니다. 옆에 작품 보면은 온가와라라는 작가의 날짜 회화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하면요. 별게 아니에요. 지금 1973년 2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이 상자예요. 종이 박스 상자 겉표면에 날짜가 이렇게 박혀있죠. 여기는 1973년 4월 14일 이렇게 박혀있는데, 그리고 그 박스 상자를 열면, 뚜껑을 열면 그 뚜껑 안에, 상자 안에 그날에 있었던 헤드라인 기사들, 그걸 오려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슈들을 이 상자 안에 담아놨던 거죠. 그게 바로 그날을 표현하는, 그날을 기리기 위한 회화 작품이다 라고 이 온가와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아이디어로서 표현을 했던 게 이런 작품이 탄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만으로 아이디어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작품 자체를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그 미술이 바로 개념미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대지미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지미술. 이 대지미술이란 무엇이냐? 지구예술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게 뭔 뜻이냐면요. 자연을 소재로 하거나 아니면 자연에 인공적인 표현을 가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을 바로 대지미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지미술의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큰 특징이 있냐 하면요. 이 대지미술은 팝아트, 예전에 60년대 팝아트 중심으로 팝아트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팝아트 이후에 예술의 대량 생산이 나타나고 예술의 산업화가 굉장히 극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렇게 팝아트 중심으로 미술이 지나친 상업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이제 예술 작품의 그 자체만으로, 예술 자체만의 그 아름다움 가치가 사라져가고 퇴색되고 있어. 무슨 공장에 찍어내듯이 예술 작품을 그냥 막 찍어내는데 이건 잘못됐어. 이거 거부할래.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가다 보면 예술의 가치는 훼손되기 마련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업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이게 첫 번째 등장한 이유였고, 두 번째 대지미술의 등장 이유는 급속한 환경 파괴에 따른 환경운동이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업화 때문에 그 환경 파괴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환경운동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지미술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게 대지미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환경운동을 지지를 하고 미술을 화랑이나 사회로부터 떼내서 자연 한가운데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을 입장을 표명했던 거죠. 환경 파괴하면 안 돼요. 환경 보존합시다 라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나타났던 게 대지미술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옆에 보면 리처드 스미스슨의 나선형의 방파제라는 작품이 보이시죠? 이것도 이 그 나선형으로 생긴 돌길이 보일 거예요. 이거 인공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겠죠. 방파제라는 게 파도가 쳐서 그 육지로 몰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뚝을 쌓아서 그것을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방파제, 보통 방파제는요 일렬로 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표현을 했던 게 이 대지미술 리처드 스미스슨의 나선형 방파제라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지를 아까 말했죠. 자연 자체를 인공적인 표현을 가한다. 자연 자체에 그렇게 가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소재로 표현을 했던 게 대지미술이었다. 여기 앞에 설명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작품이었던 겁니다. 자, 대지미술은 또 기존의 미술처럼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자연환경을 그냥 풍경화로서, 소재로서 화폭, 캔버스에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캔버스에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자체에 직접 개입을 해서 변화를 가함으로써 예술의 전통적인 표현 수단과 보급 방법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산업화 이전에도 산업화 이후에도 막 풍경화는 계속 그려졌고 계속 소비를 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자연을 소재로 계속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예술 작품으로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팔려고 만들어졌던 게 너무 소비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대지미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작품 보면 크리스토가 이 부부예요. 장클로드랑 크리스토라는 부부가 제작한 이런 작품인데 계곡의 커튼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 진짜로 계곡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천으로 가렸습니다. 네, 커튼처럼 그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렸던 작품이에요. 이거는 일시적이겠죠. 이렇게 계속 평생 동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길막이잖아. 이거는 길을 막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고 예정된 시간 동안만 이렇게 설치를 한 후 철거를 하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지에 자연에 직접 개입을 해서 변화를 주었던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토 부부의 또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포장된 독일 국회의사당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 보이시죠? 이게 진짜 실제로 독일의 국회의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에 있는 것처럼 독일에도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사당 진짜 실제 건물을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이 포장을 한 작품이 바로 대지미술의 한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법이었냐 하면요, 엠파케타주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엠파케타주 대체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 대상의 전체를 천이나 비닐로 완전히 포장을 해요. 지금 보이시죠? 국회의사당도 완전 포장돼 있죠. 지금 포장을 해서 대상의 세부 형상이 아닌 전체적인 실루엣만 드러나도록 표현을 했던 게 바로 이 엠파케타주라는 기법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엠파케타주를 통해서 사물이 가는 가시적인 실체를 부정을 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사물이 보여지는 거죠. 이 가시적인 실체라는 게 보여지는 실체,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이 실체가 있죠. 그것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라는 게 이 권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죠. 왜냐하면 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정을 논하고 했던 게 바로 국회의사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권력의 온상지다, 권력의 중심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국회의사당 자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국회의사당이 사실 이 건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사건들, 일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에서부터 그 권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이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 물리성, 이 보여지는 것 자체의 물리성에서부터 탈피를 하고 관념적인 표현을 실현을 하려고 했던 게 엠파케타주라는 기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여지는 대상의 실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런 것을 본연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엠파케타주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나타난 사조는 극사실주의라는 사조가 있었어요. 극사실주의. 영어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근세 미술 배울 때 우리 사실주의 배웠었어요. 사실주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사실주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극도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극사실주의다 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일단 극사실주의는요. 팝아트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팝아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평범한 일상과 그리고 사람을 사진처럼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카메라로 대상을 찍으면 사진 인화해서 딱 보게 되죠. 그러면 기계가 찍는 거랑 인간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랑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대상을 바라볼 때는 비감정적,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바라보고 기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했던 게 바로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사진처럼 기계적으로 묘사를 했던 게 바로 극사실주의였고 그 극사실주의의 회화와 조각을 바로 극사실주의 회화, 극사실주의 조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재현된 사진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면 카메라를 통해 인화된 그 사진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감정이 배제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작가들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작가들이 사실상 그 작가 내면의 그 감정들 그리고 그 대상을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하지만 이 기계가 찍어낸 이 기계적인 감성, 메마른 그 감정이 없는 그것을 똑같이 재현을 한다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이 그려낼 때 감정이 또 기계처럼 배제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인식되는 현상의 허구성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눈은요 대상을 바라볼 때 인간 그 대상의 전체를 면밀히 구석구석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에 집중을 해서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선택적으로 눈을 바라보면 눈만 계속 뚫어져라 보이고 전체가 완전히 다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그 대상을 왜곡해서 보이기도 해요. 그 대상이 싫은 사람이면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대상을 완전히 사랑해. 그러면 그 대상을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그 완전 기계처럼 그 대상의 본연의 모습, 본질적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상을 바라볼 때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고 선택적으로 왜곡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것이다. 그것을 배제하고 진짜 본질 그대로를 표현을 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사진처럼 똑같이 기계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작품 보면 척클로스라는 극사실주의의 작가가 있어요. 마크라는 작품인데 이 마크가 여기 그려진 사람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이 마크예요. 그래서 마크라는 작품인데 이거 보면요. 진짜 사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 아니고 진짜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한 건데 너무 섬세하게 표현이 됐죠. 이게 보면은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또 커요. 이 정도 사람이 옆에서 쓰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이 똑같은 사진이 있겠죠. 사진을 원본으로 똑같이 그린 건데 이 사진을
캔버스, 큰 캔버스에다가 영사기를 통해서 쫙 쬐서 똑같이 따라 그리는 방법도 있었고, 첫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요, 이렇게 균일하게 수직 수평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구역을 나눈 거죠.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 캔버스에도 똑같은 구획을 나누는 거야. 똑같은 구획을 나누고 표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 포인트 1-1 포인트에는 여기에다가 그림을 딱 이렇게 여기 위치 1-2-2 포인트 여기 이런 식으로 격자로 나눠서 똑같이 옮겨 그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극사실주의 회화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극사실주의 조각도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 보여지는 듀안 헨슨의 관광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만 봤을 때 사실 진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1988년에 제작됐으니까 딱 80년대 사람들, 외국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거 완전히 똑같이 조각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사람들이 두 관광객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조각품입니다. 조각품. 진짜 너무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레진 여러분들 요즘에 장난감으로 레진 장난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레진 소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 그리고 에어스프레이 써가지고 진짜 완전 살결처럼 보여지게끔 표현을 했던 이런 작품이 바로 극사실주의 조각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신표현주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신표현주의 사조죠. 사조가 등장을 했는데 이 신표현주의는 어떤 사조이냐 하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등장을 했던 사조였어요. 이 사조가 등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했었냐? 바로 현실감이 결여된 추상미술이라든지 미니멀 아트, 개념미술 등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표현주의 작가들은 이 추상미술이나 미니멀 아트, 개념미술 같은 게 너무 뜬구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야, 이게 왜 미술이야? 야, 이거 사회가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회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너네 다루지 않고 너네 왜 뜬구름없는 너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왜 너네들끼리 그렇게 자화자찬만 하고 있니? 그게 뭐니? 이렇게 대중과 떨어지는 게 이게 미술이니? 이게 말이 되니? 너네 반성해야 돼.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너네끼리만 노는 게 말이 돼. 너네끼리만 이해하고 그거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나타냈던 게 바로 신표현주의 작가들이었던 거예요. 이 신표현주의는 이 신이 네오겠죠. 네오. 새로운 표현주의. 우리 표현주의는 또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주의 배웠었는데 표현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나타난 게 바로 신표현주의였어요. 80년대 독일에서 급부상했던 예술 경향이거든요. 사실 이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미술이 완전 미술의 판도는 유럽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팝아트 그리고 추상표현주의 그 전에 추상표현주의랑 팝아트 있으면서 80년대 되면서 미국이 미술의 힘 그러니까 미술의 판도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도 잘 나갔었단 말이지. 표현주의 막 이렇게 있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제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미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우리도 새로운 미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웬만한 거 다 나온 거야. 웬만한 거 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걸 할 게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표현주의가 사실 독일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독일에서 엄청 짱 먹었고 엄청 알아주는 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표현주의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 지금 이 미국의 그 미술판도 그리고 유럽까지 번져진 이 추상미술, 이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들 너무 안 입고 별로니까 새로운 우리만의 또 표현주의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나타났던 게 바로 신표현주의 미술 사조였던 거죠. 신표현주의는 표현주의를 본받아가지고 강렬한 색채 그리고 거친 필치를 강조를 또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특징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주의랑 야수주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신표현주의를 신야수주의라고도 불렀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표현주의는 전통 미술 형식으로 회귀,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했던 구상표현 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상표현이랑 추상미술이랑 완전 반대죠. 네. 추상미술은 대상을 점선면과 같은 조형 요소로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던 것인 반면 이 구상표현은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대상의 형태가 그림 캔버스에 나타났던 걸 구상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것이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 예술가의 그런 아이디어, 그것에 그냥 국한돼서 표현을 했던 이런 이전까지의 미니멀 아트라든지 개념 미술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다시 그 현실 세계를 소재로 사용을 했던 거죠. 현대의 그 역사라든지 정치, 뭐 사회 이런 것들을 주제로 부활을 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걸 안 썼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어. 그래서 이런 거를 안 쓰고 이런 거 소재로 안 했었는데, 이제는 신표현주의에서는 이걸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젤화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붓터치도 부활을 했던 거죠. 이젤화라는 건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죠. 이젤에다가 캔버스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이젤화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붓터치, 거친 붓터치도 다시 부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젤리츠 작품, 오른쪽에 보면 오렌지 먹는 놈이라는 작품이 보이시죠? 지금, 이거 인간이라는 형상이 딱 보이잖아요. 이제 거꾸로 뒤집혀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게 딱 형태로서 보여지죠. 그리고 이 붓터치, 거친 이 붓터치들이 섬세하게 보일 거예요. 그쵸? 이 바젤레치는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표현을 했냐면요. 바젤레치는 대상을 거꾸로 그림으로써 사회의 조직적 사고라든지 정형화된 규범, 그리고 기존의 미술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들을 이렇게 거꾸로 그림으로써 이거로부터 벗어나자, 일탈하자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젤레치의 그림들을 보면 다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선생님이 이 PPT에 올려놓은 게 일부러 거꾸로 올린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사람이 뒤집혀지도록 표현을 했던 것이 바젤레치 그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표현주의 또 유명한 작가 중에 안젤른 키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작품은 철길이라는 작품인데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 하면요. 일단 안젤른 키퍼라는 작가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소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던 또 작가였는데, 일단 밀집이라든지 모래, 고철 같은 것을 그림에다가 붙였어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밀집 보이죠. 밀집 보이고 고철들 이렇게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그림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전쟁으로 인한 파편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편들을 이 그림으로 갖다가 붙여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혼합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대지의 이미지를 재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젤른 키퍼였고요.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독일의 그 나쁜 정말 안 좋은 역사를 재조명했던 것이 이 안젤른 키퍼가 유도했던 작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또는 나치, 정말 안 좋았던 거, 나쁜 거였어, 세계의 악이었어,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네 반성해 라는 의미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미디어 아트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어 아트. 이 미디어 아트는 무엇이냐면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 대중매체 있죠. 대중매체. 이제 막 컴퓨터, 그리고 막 TV,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1989년 작품이 또 옆에 보이죠. 그렇게 대중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급부상을 했는데, 이것을 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이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을 했던 게 바로 미디어 아트였다라는 겁니다. 책이나 잡지,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같은 이런 대중매체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중에게 파급 효과가 큰, 그리고 대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의 매체, 이런 것들을 미술에 도입을 해서 표현을 했던 게 미디어 아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프리 쇼의 읽을 수 있는 도시라는 작품은 이렇게 관람객이에요.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관람객인데, 관람객이 자전거, 작품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거든요. 이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페달을 밟음으로써 앞에 보여지는 스크린에 이런 글씨가 있죠. 글씨가 보이시죠? 이 글씨가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새로운 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작품을 만들었던 게 이 제프리 쇼의 읽을 수 있는 도시라는 작품이고, 이것처럼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미술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그게 미디어 아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아트는 모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현실 세계와 기계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미지의 세계의 호환 가능성으로부터 미디어 아트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있잖아. 현실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랑 기계 장치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상현실과 이 현실 세계가 서로 소통을 하고 호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으로부터 이 미디어 아트가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미디어 아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시다발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관람객이 이렇게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하면서 이 작품이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운동, 그리고 시각, 이게 보여지는 게 막 달라지잖아. 그리고 사운드, 청각까지도, 소리까지도 이게 다 어우러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끔 나타냈던 게 바로 미디어 아트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이런 변화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 작품 하면은 이 작품 자체가 소리를 내거나 무슨 시각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이 시각적인 것도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소리도 계속 다르게 들리고, 또 사람들이 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오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가 가능해요.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고 동적이다. 멈춰있는 게 정적인 건데, 이 동적이다라는 것은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고 관람객도 계속 움직이게끔 동적으로 표현을 해줬던 게 미디어 아트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디어 아트는 또 다른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품과 관객, 그리고 작가와 관객 사이에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의 개입에 따라서 계속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부릅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게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인터랙티브 아트고, 그리고 그 작품 자체만으로는 작품의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관람객이 그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 그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그게 작품의 완성이다 라고 봤던 게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이었죠. 지금 이 옆에 작품 보면 백남준의 참여TV라는 작품도 이 TV 앞에 보면은 마이크가 놓여져 있죠. 여기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 앞에 사람이, 관람객이 무슨 말을 해. 아무 말이나 계속해. 그러면 이 마이크 뒤편에 있는 이 TV 모니터에 여기 보이시죠? 홀로그램 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인해서 이 홀로그램 같은 게 막 변화를 합니다. 주파수가 계속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으로 표현이 됐던 작품이 바로 이 참여TV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한국인 맞아요.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나중에 귀화를 했던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 백남준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요. 비디오 아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 아트가요. 미디어 아트에 속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속해 있는 게 바로 비디오 아트인데 그 미디어 아트 중에서도 텔레비전 모니터라든지 비디오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멀티미디어 표현 매체를 활용한 미술을 바로 비디오 아트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백남준, 아까 말했죠. 이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예요. 거의 처음으로 시초격으로 표현을 했던 작가인데 이 백남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아트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 비디오 아트를 추종하고 따라하는 사람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조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던 것이 비디오 아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거 그리고 용인에 가면은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관람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고 1960년대부터 텔레비전을 대중을 위한 매체에서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매체로 바꾸는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백남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대중매체잖아요. 대중매체인데 이것을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매체로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콜라주처럼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쌓고 늘어놓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선구적이고 인상적인 작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비디오 스쿠터 있죠. 비디오 스쿠터 작품도 텔레비전을 쌓아서 스쿠터 모양으로 제작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비디오 아트였다. 근데 앞에 봤던 거 있죠? 이것도 비디오 아트예요. 참여TV도 비디오 아트의 일부분이죠. 60년대에 제작됐던 거. 이렇게 쌓아놨던 건 90년대에 또 제작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또 규모도 큽니다. 이거는 1988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88 올림픽이라고 혹시 들어는 봤나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있었던 올림픽인데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올림픽인데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평창올림픽은 알죠? 평창올림픽 전에 개최했던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굉장히 역사 깊은 그런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개천절을 상징하면서 1003대의 브라운관 모니터를 이렇게 탑처럼 쌓아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다익선의 내용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비디오 아트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서양미술사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봤던 게 서양미술사 큰 흐름, 큰 틀을 여러분들 배웠던 것이었고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 가서 나 이제 서양미술사 좀 알아 라고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한번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위드랑 클래스에 선생님이 올려놨던 URL 주소 틈틈이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한번 쭉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한번 쭉 찾아다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던 서양 미술 사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꼭 알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만한 그 사조들만 골라서 진행을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것만 잘 소화를 해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로 찾아오기가 힘들면 메일 주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메일로 질문을 해도 좋고 꼭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서양미술사 지루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이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냐 소식 위드랑 클래스 소식의 설문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설문에 꼭 참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우리 서양미술사는 여기서 끝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술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만나는 것으로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